실제로 미중 간의 교역은 사상 최대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싸우니까 큰일 났다라고 네. 하시는데 사상 최대예요. 또 재밌는 거는 한중 간의 갈등이 4월 20일, 2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5월 수출 금액은 올해 최고입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했어요. 네. 그래 놓고 나서는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 말해가지고 증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점도표를 통해서 이미 2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꿨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경로를 갈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2번 금리 인상도 열려있다 정도지, 2번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왜 예민하게 반응했을까라고 한다면 6월 FMC 때 좀 안도를 했던 거죠. 거기에 따른 좀 등락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인상하면 좋고 2번 인상하면 난리가 날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한 번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보면은 지금 9월, 10월, 8월, 9월, 11월까지 5.3 정도를 컨센으로 형성하고 있고 12월에도 5.2%까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내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멈출 거야 라는 게 컨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을까? 0.3%포인트만 갭을 맞춰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했었다면 이 컨센서스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라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은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나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뭐 업데이트 맨날 보실 수 있겠지만 페이드워치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거기서는 이미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는 게 70%, 8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9월, 11월, 12월에는 두 번째,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상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컨센이 지금 20%, 3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추가적인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것도 한 20, 30%씩 반영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 금리 인상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 더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물가겠죠.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헤드라인 물가는 뚝뚝뚝 떨어집니다. 맞아요. 물가 때문에. 물가가 지금 $70 밑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잘하면은 6월달 또는 7월달은 2%대 물가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요? 네. 그러면 어닝 좀 약간 증시에서 호재를 보지 않을까요? 호재로 볼 텐데 예. 코어가 멈춰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CPI 때는 헤드라인 CPI가 레벨 다운된데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는데 이번에는 PC도 레벨이 툭 떨어지거든요.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갑니다. 3.8 정도 컨센이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코어 CPI는 4.7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 저 내신 볼 때 국영수 성적은 안 오르고 예체능만 올라가시고 맞아요. 환호는 했는데 국영수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확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코어도 저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행히 4월, 5월 달에 주택 물가가 2달 연속 둔화되긴 했거든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시장 변동폭이 그러니까 좀 쉬어갈 텐데 변동폭이 얼만큼 될지의 여부는 물가가 얼마나 레벨 다운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주택 물가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되게 애매한 게 프레디맥 주택가격 변화율이나 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은 2021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살짝 쉬었다가 2022년 달 한 번 고점 두 번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게 CPI 주택 물가가 2021년 7월부터 시작인지 여기인지가 좀 헷갈려요. 1년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고점에 근접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1년 7월 고점을 지금 물가가 CPI 주택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연말까지는
제대로 안 떨어지다가 내년 초부터 들어가면서 뚝뚝뚝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미 주택물가는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예.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하반기에는 주택물가가 얼만큼 빠르게 떨어지면서 코어 물가를 내려주느냐가 관건이다. 좀 플랫하게 가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불안감들을 갖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년이든 올해 하반기든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물가까지 레벨 다운되면 코어 물가도 레벨 다운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지 방향성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방향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물가가 네. 물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외부적인 거기도 아니라 중국도 있거든요. 맞아요. 보니까 뭐 어제도 증시 또 들었던 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죠. AI도 추가 규제하겠다면서 네. 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언제 대체 사이가 좋아지고 언제 나는 건데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미중 갈등 구조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 선에서 하자라는 게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인 것 같아요. 예.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도 의미가 있었던 거고, 재밌는 그림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예. 그 세 줄이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전포고 같은 형식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응을 안 했잖아요. 중국도 우리도 싸울 수 있어? 라는 거 딱 보여준 다음부터 미국도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경기에 둔화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물가 부담 남아있는데 중국이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걸면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이든도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예. 이 중국 배터리 미국에서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무장관이 직접 날아가서 예. 시진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서로 티격태격은 하겠죠. 근데 진짜로 때려가지고 아프게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 서로 결정타를 날리지 아닙니다. 예. 실제로 미중 간의 교역은 사상 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싸우니까 큰일 났다라고 네. 하시는데 사상 최대예요. 또 재밌는 거는 한중 간의 갈등이 4월 20일, 2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5월 수출 금액은 올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대기업들 보면 서로 으르렁거려도 그죠. 서로 거래는 활발하고 맞습니다. 예. 특히 미국도 중국도 지금 경기가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피 볼 때까지 싸우면 둘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중국은 지금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비, 생산, 투자 사이클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경기가 좋아지는데 자, 투자랑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막 밀어붙이고 예. 소비는 쿠폰 뿌리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조업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소비가 잘 돼서 시차를 두고 제조업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거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교역이죠. 만든 거 많이 팔고 수입도 많이 해서 다시 재생산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 금액은 5월 달에 사상 최고, 올해 최고치였고요. 3월, 4월, 5월 계속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 달에도 비슷한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지 미중 갈등, 한중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펼쳐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중국 GDP 성장률이나 산업 생산 증가율을 분기별로 보면은, 2022년 4분기를 저점으로 모멘텀 자체가 꾸준히 올라오는 그림이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이 크진 않아요. 문제는 속도, 강도.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죠. 왜냐면은 소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반등을 했다가 살짝 꺾였고 산업 생산은 반등을 했지만 5월 수치가 3월보다 낮아졌어요. 예. 뚝뚝 꺾인 거고 투자는 3개월 연속 뚝뚝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경기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7, 8, 9월 달에 좀 센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그동안의 문제는 중국 경기가 정말 좋을 거라는 너무 큰 기대. 그리고
중국 정부도 약간은 과신했었어요. 예, 리오프닝 하니까 예.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 말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우리는 긴축으로도 갈 수 있어. 허세한 건데. 예. 이런 말에서 잠깐 출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과신을 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과신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오히려 더 불안감이 더 크죠. 불안감이 커지니까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못한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상보단 괜찮다, 예상보단 양호하다,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옴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심리 지표들이 얼마나 반등하는지. 그래서 저는 7월 말, 6월 말, 7월 초에 발표되는 중국 PMI를 좀 보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 심리적인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역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제조업이 다시 망가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네. 중국이랑 유럽도 경기에 좀 연관이 좀 있죠. 그렇죠. 중국 경기와 유럽 경기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중국 경기가 좋을 때는 유럽 경기도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이었는데 최근 유럽 경기도 많이 꺾이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유럽은 굉장히 불안한 게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럽을 조금 불안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측면에선. 예. 그런데 여전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안 간다는 전망들이 많아요. 유로존 전체로는. 예. 국가별로는 좀 마이너스로 갈기도 할 것 같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는 중국 경기 안 좋아지다, 전국 경기가 속도나 강도에 좀 슬로해지다 보니까 좀 같이 안 좋아진다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 경기가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 회복 방향성은 유효해. 아직까지 살아있어. 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도 그럼 이 정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것들만 보이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쵸. 좀 더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 맞습니다.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본다 하더라도 매크로 플레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거는 전 내러티브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경기 방향성 밑이다, 아래다 라는 그림들은 끝났고 어디가 저점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면서 해석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향성이 또 위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시장은 막 달려가겠죠. 근데 올해는 그런 해석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등락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는 그림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올해는 피곤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년까지 좀 열어놨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아질 거다. 저희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시장 컨센과 달리 미국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라고 하면은 물가는 더 레벨 다운 될 거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르게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변화로 일어날 거라서, 지금은 더 나빠지는 상황들이 더 최악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더 나빠짐으로 인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변화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을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변수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종전이 되면 네. 이게 유럽의 경제에 얼마나 플러스 요소가 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종전 변수는 제외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그냥 변수에 넣지 말자. 넣지 말자.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는 있는데, 자, 이게 휴전이 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가스 밸브를 100% 열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제재가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게 제재를 풀려면은 러시아의 뭔가의 변화가 있거나 유럽과 러시아 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노력을 한다거나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지 유럽은 제재를 풀고 러시아는 그동안에 잠궜던 가스밸브를 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휴전! 그럼 이제 없었던 일을 하자! 라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래서 종전이 된다고 하고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 심리는 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경기 측면에서의 변화가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게 제재하는 데까지는 몇 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제재를 푸는 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당분간은 조금 논외로 하자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럼 유럽 경기 계속 안 좋냐, 물가 계속 오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2022년에 유가가 120달러 가고 막 그럴 때 150달러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죠. 근데 저 그때는 60달러 간다 그랬어요. 네. 지금 60달러대인데 그때 그 말하면은 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었죠. 근데 많이는 말을 못하고 네. 주변에 아는 분들 네. 그리고 저랑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매니저분들, 트레이더분들한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돈 버신 분들 계세요. 거기서 숏배팅해서 80달러까지 먹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계속 돈을 버네? 그렇죠? 유럽이 비축을 하고 있네?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는 공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알게 모르게 유럽 쪽에서 끌어서 땡겨갔다라는 얘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이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해서 그런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석유를 200을 수입했어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는 최대 생산량이 100이에요. 그럼 100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 예전에 어둠의 함대 이거. 네. 그런 것들로 따져서 보면 글로벌 공급이 줄어든 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 뿐이지. 양지냐 음지냐의 차이가.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가 문제였겠죠. 수요는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그때 막 드라이버가 걸렸던 게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이런 드라이버가 걸렸고 특히 중국 제가 들었던 소식은 중국이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배가 늘었대요. 그러면 석탄 화력 비중이 줄었겠죠. 네. 원전 비중도 한 5배 늘었다고 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원유 수요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해졌는데 공급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줄어들므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했다면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해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난 건 아닐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그림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변수는 좀 중립 변수로 놓고 보자. 더 이상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변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이어서 질문할 게 이제 에너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를 이제 들어 올린 건 AI예요. 네. 근데 이제 경제가 예를 들어서 턴 어라운드 돼서 뭐 하반기 또는 내년에 이제 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된다라 그러면 유가도 좀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좀 더 이제 규제를 한번 더 걸어볼까? 뭐가 더 나올 수도 있으면서 이제 친환경 섹터가 더 주목받을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가도 올라갈 겁니다. 투자로서. 왜냐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 유가에 베팅하는 투기적 세력들이 더 세질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여기 60달러에 머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기도나 뭐 달러 반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60달러에 묶여 있지만, 저는 지금 큰 흐름은 60에서 80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네, 그 정도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유가가 80, 90, 100, 120 그렇게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옛날처럼 원유 수요를 미국이 빨아들일까? 거기다가 오펙 외의 나라들이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오펙의 영향력이 더 셀까? 예. 점점 약해지는 거겠죠. 그런 그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드라이브가 더 세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전기차가 미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공급 쇼티지가 나는 나라가 전기차 2차 전지에서 미국이에요. 오버 공급이, 초과 공급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둘의 니즈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면, 미국 쪽의 전기차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에너지는 멈추거나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들이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3년부터 해서 24년까지 대충 이어져서 네. 연장선으로 보면은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포인트가 잡히네요. 네. 알겠습니다.